83페이지 제3관 이행불능이라고 채권이 성립한 후에라는 말은 왜 써놨어요? 이 말은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만 말한다.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죠. 후발적 불능만 말한다. 알겠습니까? 이 후발적과 원시적에 대해서는 총칙 교과서에서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자세히 배우면 총칙 교과서 어디 나오죠? 후발적, 원시적. 몇 페이지에 나올까요? 이게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중에 하나죠. 이행 가능할 것. 실현 가능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잖아. 209. 거기서도 원시적 불가능, 후발적 불가능이 나오죠. 근데 그걸 좀 더 확실히 알아봅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채권이 성립한 후에라고 그랬지만 더 정확하게는 법률행위 성립한 후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에다가 녹색을 칠하고 채권이 법률행위가 이렇게 쓰세요. 그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법률행위가 그건 어디 나오냐 하면 85페이지 작은 글씨를 읽고 이해해봐요. 교과서 85페이지 작은 글씨. 왜 그걸 고쳐야만 됐는지를 이해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왜 임영호 선생은 83페이지 맨 밑에 있는 채권이를 갖다가 법률행위가 이렇게 고쳐야만 됐을까? 85페이지 작은 글씨 때문에. 더 정확히 하느라고.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별 상관은 없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후발적으로 이 말이죠. 83페이지 맨 밑에 줄을 첫 컴마까지가 채권이 성립한 후에라는 게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후발적으로. 그 말이라고. 그렇게 이꼴이라고 쓰라고. 이꼴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여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행지체와 달리 뭐가 없어요? 이행기 도래가 없다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행불능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총칙 209페이지 나와 있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원시적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84페이지에 이제 다시 뜯어본다 이거예요. 채권이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으로 됐을까. 그리고 이행 불가능이 뭐냐. 불가능도 총칙 209페이지에 다 나와 있죠. 사회 통념상 불가능을 말한다. 그죠? 두 번째 문단에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불가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떻게 나누냐 이게. 에? 그래서 딱 보면 첫째로 둘째로가 나와 있죠. 이거는 번호를 어디다 매게 되냐면 자연 법칙상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거래 관념상. 그게 보이죠? 그 밑에 줄에 자연 법칙상 그 동그라미 1번이고 거래 관념상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 포함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구별 안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거기 다섯 번째 줄에 주관적 불가능을 객관적 불가능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써 있는데 거기 그 녹색으로
주관적 불가능을 객관적 불가능과 구별하지 않는 것은 그걸 녹색으로 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고 여러분이 채권 강론 교과서를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들고 올 거니까 채권 강론 교과서를 보게 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곽윤직 선생님도 구별합니다. 예외적으로. 거기다 써놔요. 왼쪽에다가. 녹색으로 네모치고.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구별. 맨 앞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예외적으로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구별.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아가지고 끝에 효과를 보면 거기서는 명백히 구별해가지고 원시적, 객관적 불가능의 경우 이렇게 딱 써놨어요. 명문으로. 알겠습니까? 그거 구별한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실익이 없는데 535조 해석에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 불가능은 총칙에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 불가능이면 다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 법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사회 관념상 안 돼. 여러분 사회 통념이 재산법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재산적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적 실효성. 한강에 빠진 보석 반지를 물리적으로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죠. 그 반지 하나 찾으려고 그까지가 비싸봐야 얼마나 100만 원 한다고 하자 이거야. 그거 찾으려면 한강 북쪽에 댐을 건설하고 바가지로 물을 다 퍼내야 되죠. 금속 탐지기로 일렬로 서가지고 한 3만 명이 그렇게 하면 그 돈 가지고 반지를 한 300개 사는 게 낫다 이거 차라리. 그거 찾느니 사회 관념상 거래 관념상이 그 뜻입니다. 재산법에서는 인풋과 아웃풋가 균형이 안 맞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500원 아니죠. 5억 원 들여가지고 300원짜리 찾는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거래 관념상. 왜?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상이 뭐예요? 페르손이라고. 근대 민법에서. 추상적, 합리적 인간상. 알겠습니까? 추상적, 합리적 인간은 5억 원 들여가지고 300원짜리 안 찾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러나 이제 수험생은 그런 페르손이기보다는 맨슈에 가깝다. 미련한 짓을 한다, 미련한 짓. 미련한 짓 중에 걸작이 뭐냐면 유사책 가지고 5년 동안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6년째 책을 바꾼다. 잘 안 되죠, 이거. 원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건 자본주의 앞잡이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안 잡아가니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미제의 앞잡이들이 있죠. 이들이 주장하는 거죠.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정한 결론을 얻는다. 이게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실에 도달한다. 폼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건 원래 뭐죠? 처음부터 그냥 진실을 찾는 거예요. 쉽게. 그죠? 안방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냥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뭐 담을 한 번에 뛰어넘어 가지고 문으로 안 들어가고 또 잠긴 창문을 열고 신발을 들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들어가 이상하게.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 열고 안방문 열고 그럼 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신발장에다 신발 놓고 올래 정상적으로. 시행착오를 왜 이렇게 거치라고 자꾸 자본주의 강대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시행착오를 거쳐야 돈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뭘 잔뜩 사고 버리고. 알겠습니까? 아니 시행착오를 왜 거쳐 도대체 갑자기? 줄 수 있다는 걸. 그냥 바로 해요 바로 그냥.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멀쩡한 거 놔두고 빙빙 돌아가지고 미친 사람 모양. 그런데 시행착오가 안 거치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해안. 타고날 때부터 아주 명석하고 지적이다. 매사를 분석해서 안 속아 넘어간다. 태어날 때부터 그걸 못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다못해 명석한 사람을 친구, 애인, 부모, 형제, 스승 이런 사람이 아무데나 하나 걸려야 돼요. 그죠? 이게 사람이 운이 없으려면 이 꼬이죠 이제.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그 애기 빼내는 거 있죠.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 같은 거. 이렇게 진공 흡착기. 태어날 때 이게 애기 머리에다가 진공 흡착기를 잡아 당겨가지고 머리가 망가졌어 이게. 명석하지가 못해 이게. 그게 운이죠. 옛날에는 말이 다 산파 할머니가 받아냈어. 그래갖고 빨대 같은 거 안 써요. 수절 나와 그냥 얘가. 다치지 않고 머리가. 응? 아니 꼭 내 머리를 예를 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말이야. 아무 상처가 없다고 대가리에 난. 요새 애들은 이게 그 흡착기로 쫙 당겨가지고 이 머리통이 막아졌어 이게. 응? 요즘 또 흡착기를 쓸 뿐만 아니라 또 심하면 요새는 또 뭐 미용 때문에 배를 째고 나오죠 얘가. 멀쩡한 사람을. 배 째다 보면 이게 뭔가 이상 징후가 느껴지죠 아이한테 전해지죠. 지금 엄마 배를 째니까. 탯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거가 최근에 알려졌죠. 아기는 말이에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어머니의 자궁이 손상을 입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저런 거 똑같은 거. 여러분 멀쩡하게 집에서 자고 있는데 집이 부러지면 충격받죠? 갑자기 자고 있는 집이 무너져, 갑자기. 근데 그게 멀쩡할 수가 있어? 그거? 놀래지, 사람이. 애가 놀랜다니까? 대가리가 이상하게 그래갖고. 배를 째니까.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또 운이 있으려면 뭐 부모가 명석하든지 동생이라도 좀 똑똑하든지 그래야 되죠. 형제의 중요성 요새 여러분 신문에 계속 나죠. 우리 국가 원수 그 형의 그 사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요새 말썽을 피우고 있어요. 형도 잘 둬야 돼 그러니까. 형이 속색이는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 사위까지 형의 사위까지 속을 새겨 이제. 그런 거 생기기도 하고 사기까지 생겨가지고 웃기는 놈 아닙니까 그럼? 정말 웃기는 세상이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6천만 원도 큰데 650억? 여러분들 중에 아마 650억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공부 포기할 사람 많을걸? 그래서 빠르죠? 650억 건져가지고 차라리 거기다 100억 투자해서 로펌 하나 만들는 게 낫지 차라리. 변호사 한 100명 고용해가지고 뭐라고 서울시험 박어. 나라가 망하려고 그래. 나라가 망하려고 그래 지금. 아니 대통령의 사위가 그랬다고 해도 말썽이 나는데 이거 대통령 형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야 보니까.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해. 그런데 하여튼 운이 없으려면 이상한 형, 이상한 아빠, 더 운이 없는 사람은 뭐 이상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상한 민법 강의를 듣는 것 같아 이제. 교재도 이상한 거. 그건 꼬이는 거예요 이제. 꼬이는 거야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요. 그래갖고 막 어거지로 어떻게 사법연수원을 들어갔는데 연수원 들어가서 뭐 공부가 안 되니까 강의도 못 알아듣겠고 일산에 그 유흥가가 생겼어요. 시내에. 폭탄주 파는 데가 무지 생겼더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2년을 마이너스 카드 준 거 있죠. 1억짜리. 다 긁어 때려 먹는 거야 그냥 거기서. 성질나니까. 다 긁어 때려 먹으면 빚이 1억이나 되는데 원서 내라 그러니까 연봉 200만 원만 주면 들어가 있다고 원서 내가지고 연봉 200만 원 받아가지고 1억을 언제 갚아 도대체? 정말 답답한 사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곱하기가 안 돼 내 머리로는 이게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그냥 처음부터 광역기 시리즈를 봐요 그냥.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불가능한, 총칙에 나와 있는 거고, 85페이지에 후발적 불가능해야 된다. 후발적. 거기 작은 글씨 아까 읽어봤죠? 그러면, 원시적 불가능은 어떻게 된다고 써있죠, 여기? 그것은 채권의 불성립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 알겠어요?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이행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채권 불성립. 딱 간결하게 정리가 되잖아. 후발적 불가능? 후발적 불능이라는 말 더 많이 쓰죠. 현재 학교에서는. 아직도.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원시적 불가능은 채권 불성립.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죠. 이행불능은 이행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확정적 불가능이다. 이건 총칙에서 다 배운 거고. 로마자 2번은 유책사. 이건 똑같아. 채무불이행은 다 똑같아. 뭐가 똑같아? 이행 보조자와 법정 대리인과 포함돼. 책임 능력 전제를 해. 86페이지 첫째 문제는 아까 봤죠? 지체 후 불능.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아, 그건 맞아. 다만,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법률상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뭐만 문제가 돼? 긴급 피난. 알겠습니까? 긴급 피난 거 예를 든 거, 케이스, 매물 벤치래요. 그것만 내는 깊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개 맡아두고 있는데요. 개 맡아뒀을 때 여러분 조심할 게, 개를 가만히 그 개 우리에다 처박아 놓으면 이행이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개를 너무 몇 달 동안 우리 속에 가둬놔 버리면 정신병 걸리죠, 이게. 개가. 가끔 끌고 산보 가야 돼, 이거. 그래서 어느 날 끌고 산보 갔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물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럼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참 드디어 이제 그게 말썽이 났던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한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애완동물 때문에 병에 걸렸죠. 치명적인 병에. 개 기르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예요? 개회충이 걸린다. 개회충. 개회충이 말이에요. 이따만한 회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끝만한 알이 있어요. 알. 개회충 알. 그게 심한 경우에는 바람에도 쓸려 들어와 그냥. 같이 데리고 살면 반드시 들어가죠. 가장 악랄한 사태가 뭐예요? 6살짜리 꼬마가 눈과 뇌에 개회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백치가 되고 한쪽 눈 빼냈어. 개회충이 말이에요. 콩알만한 게 갑자기 커진다니까 들어가서. 개회충은 사람의 충하고 달라서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고 뭐 뇌고 어디고 막 들어가게 그냥 뚝 들어가서. 폐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뻥뻥 뚫어가고 피가 흐르고. 고양이는 더 무섭죠 또. 고양이한테만 있는 기생충이 있어 또. 요새 그래갖고 난리 법석이 났어. 여러분만 이런 걸 알아야 돼. 사악하게 돈만 벌면 되는 놈들은 일단 막 그런 걸 다 숨기고 개 팔아먹기 바쁩니다. 그러고 막 처음에는 싸게 사람을 부르려고 5,000원에 팔아. 그래서 좀 유행이 됐듯 싶으면 무슨 이상한 이름을 대면서 비싼 개라 그러면서 막 몇백만 원에 판다고. 이걸 다 챙겨. 그건 지는 폐업해. 그럼 상한 사람은 이상한 병 걸려. 그래서 막 죽어. 눈이 안 보인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어떤 기생충은 말이에요. 인체의 그 관절만 갉아먹습니다. 팔다리 못 써. 개 좋아하다가. 우리 동이족은 원래 애완동물을 기르되 가축의 개념만 있지 그걸 방 안에서 기르는 법이 없어요. 일찍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 안에서 기르면 사고 나거든, 하여튼. 주로 또 이 애완동물 때문에 병 걸리는 애들이 전부 어린애들이죠. 어른들은 뭐 개하고 뽀뽀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꼬마들이 같이 뛰어가고 살지. 애들 다 죽여본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돈 벌 게 또 생겼죠. 그동안 팔아먹고 이제 또 뭐 예방주사 맞아야지 또 무슨 위생, 개 변기까지 나왔어. 비대 달린 변기. 하여튼 이 돈 버는 놈들은 별짓을 다 해. 요새 또 인간도 또 비대에 사라고 이렇게 발광하죠.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외국에 한번 가봐. 고급 호텔에 비대가 다 설치됐나 한번 보라고. 그게 설치됐나 봐요. 그건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팔병신이라든지 밑도 못 닦는 놈들이 있죠. 이런 놈들이 쓰는 거라고. 근데 그걸 왜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시정에 잡배하고 뭐 이렇게 딱 보면 저게 정말일까? 우리가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되겠구만. 이렇게 탐구를 한다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게 뭔 사건일까 도대체. 근데 이 돌대가리들은
그저 광고에 나오면 미친 듯이 사요. 무슨 신들이 사 모양.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책 보는 사람은 애완동물을 길러가지고 개회충 안 얼마. 사전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말이에요. 그 살균용 비누를 따로 팔죠. 그리고 애완동물 만질 때 입는 옷과 장갑을 따로 팔아요. 전부 철저하게. 그 옷을 입고 그 장갑 끼고 만집니다. 애완동물을. 그리고 또 끝나면 이걸 버리고 살균용 비누를 씻어요. 그걸 모른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이상하게. 그거 괴상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싸구려 비디오를 봐서 그런다고. 싸구려 비디오. 싸구려 비디오는 영화 그 찍는데 그런 것까지 동원하면 그 소모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외국 영화 보면 꼬마가 맨몸으로 개를 껴안고 다녀, 이상하게. 그게 후진국을 향한 영화죠, 전부. 병 걸려라 이거야. 약도 팔아먹게. 그 약 전부 비쌉니다. 개회충, 구충제 이런 거 무지하게 비싸다고. 사람 값보다 더 비싸요. 개 껌도 사람 껌보다 비싸죠. 여러분 그런 건 모릅니까? 정신 좀 차려요, 좀. 정신들 좀. 핸드폰 문자 메시지만 보내지 말고 공부를 좀 해, 제발 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회충 걸려서 헤매지 말고. 개회충 걸려갖고 뇌를 개회충이 파먹으면 민법 안 들어와, 이거 안 들어와. 이행불능의 효과를 보자. 전보배상. 전보배상? 전보배상 나오면 책에 안 써 있더라도 해제 없는, 해제 있는. 이걸 공부해야 된다고, 이걸. 알겠습니까? 그건 다 배웠으니까 놔두고. 해제권. 이건 둘로 갈라서 놨구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대상청구권이에요, 바로 이 대상청구권. 별표 2개 하고. 여러분이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대상청구권이 보통의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이행불능의 효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뭘 헛갈리냐 하면,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의 효과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대상청구권은 말이에요. 원래 사실은 이게 나타나기는 유책 사유 없는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 있죠. 이 경우에 원래 필요한 거야, 이게. 원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프린트 4페이지 맨 밑에 줄이 있죠. 맨 밑에 줄. 맨 밑에 줄. 근데 맨 밑에 줄에 각 줄은 어디 일부가 없어 그랬어. 그 다음 5페이지 21번 각주 읽어봐요. 5페이지 21번 각주. 원래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불능이기만 하면 유책 사유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대상청구권은 이행 불능만의 효과가 아니라 후발적 불능 전체의 효과입니다. 알겠어요? 유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도 이게 적용된다고. 각주 알겠습니까? 그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거가 4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나와 있죠. 이 프린트에 4페이지 맨 밑에 문단. 그걸 첫째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면 아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여기 근거 같은 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나머지 문제는 이 대상 청구권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6페이지 메뉴에 거 있죠. 그 판례. 그게 우리 대법원의 공식적인 태도입니다. 양창수 선생이 찬동하고 있고 거기 보면 송독 선생이나 다른 사람이 이거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공식적인 태도가 그거예요.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에 국한된다. 알겠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견해 있죠. 양창수 선생의 견해. 그거에 따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임용호 선생이 강의하기 전에 신당의 그 학생 사이에 고시생의 통설이 뭐냐면 대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 중에 노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학자들은 수능 엉터리라는 거야. 대법원 판례도 없는데 대법원 판례라고 인용을 한다 이거야. 무식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한동안 정설로 돼 있었다는 설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죠.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이상하게. 공부를 오랫동안 했으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이 동네에는 판결 요지만 돌아다니는 거야. 판결 요지 안 나와 저거. 그 판례 잘 보면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한 내용 중에 원심인 고등법원 판결이라고 써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심을 안 찾아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 그건 지멋대로 판례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수재 그냥. 상고가 되면 말이에요. 법률적 관점을 검토하는데 원심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은 틀리단 말 안 할 거면 가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것만 판결 주문에 나타나죠. 그래갖고는 그게 안 나타나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판례는 최초의 제1심 법원의 그 결정상 그 심판 내용부터 쫙 읽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판례를 읽는다는 거. 내가 이렇게 인용해 주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요지만 알려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요지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봐라 이거야. 궁금한 게 없으면 안 찾아봐도 되지만. 그래갖고 분명히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그거하고 아까 그 유책사유 불필요하다. 그거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상청구권에 그 읽어보면 알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좋게 이 사안을 얘기해주면 이게 주로 토지 수용에서 문제가 됩니다. 토지 수용. 알겠습니까? 토지 수용. 토지 수용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갑이 자기의 땅을, 이 땅을 A라는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을에게 팔아먹었으면 이전해야, 이 재산권을, 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죠. 근데 이 행위 도래하기 전에 정부에서 이 땅을 수용해버렸어. 국가에서. 그러면 이게 국가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이게 건네줄 수가 없어. 이게 불능이 돼버려요. 법률상 불능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뺏어가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원래. 이거는 갑에게 유책 사유가 없죠. 국가에서 뺏어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뺏어가고 땡이면 괜찮은데 이 뺏어가면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면 우리 헌법상에 반드시 보상하게 돼 있어요. 보상해야 된다고. 보상.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보상금이 나오니까. 이걸 생각해봐. 대상청구권은 얼빵한 매수인에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 1억밖에 안 나가는 이 땅이 이거를 1억 5천에 산 놈이 있죠. 이런 놈은 이게 대상청구권이 안 돼, 이거. 안 돼. 누구한테 대상청구권이 실효성이 있냐면, 디스카운트의 달인들이 있죠. 물건 살 때 잘 사는 놈들. 시가 1억짜리를, 이게 8천만 원에 산 거야, 이걸. 이빨을 충동을 해가지고. 8천만 원에 샀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8천만 원만 주면은, 8천만 원 주면 땅이 1억짜리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게 수용이 돼버렸어. 근데 요즘은 완전 수용, 완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죠. 예컨대 이게, 뭐 1억 아니면 상관없어. 9,500만 원이 나왔어. 보상금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보상금이 4천만 원이 나오면 이게 문제 안 돼. 문제 안 된다고, 이거. 더 적게 나왔으면. 거의 시가에 육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싸게 사고 시가에 육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걸 잠깐 숫자를 놔두고 가만 생각해봐. 이 사람은 이거를 8천만 원에 팔기로 했다면 8천만 원만 받고 이 땅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 날아가고 하여튼 8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나좀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땅 뺏기고 8천만 원만 받으면 돼. 이 사람은 근데 8천만 원만 내고 이 땅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8천만 원만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수용을 당하던 이렇게 뺏기든 상관없이 이거 나와 같은 8천만 원만 받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9,500만 원 받았죠. 보상금은 실제로는. 여기 원래 받았던 것보다 1,500만 원 더 받았죠. 만약에 이 사람은 8천만 원 이제 못 받으니까 8천만 원 안 주고 땅 못 받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 관련된 이익을 놓쳤죠, 지금. 놓쳤다고. 예컨대 이게 시가 1억이었으면 2천만 원 날아간 거죠, 사실은. 8천만 원으로 1억짜리 살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부당하게 1,500만 원 얻었고 이 사람은 2천만 원 날아갔어요. 이건 형평에 맞지 않죠. 주어진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상외로 1,500만 원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고대하던 2천만 원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날아가 버렸다고. 이거 할 수 없다. 이러면 이게 민법이 아니라고 그랬다면.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입장에서 손해 안 보는 게 뭐냐면 8천만 원 주고 이 보상금을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는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 손해가 없고 이 사람은 손해가 줄죠.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지만 어쨌든 좀 줄잖아.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마땅히. 여러분 왜 이게 싸게 샀을 때만 문제가 되는지 알겠죠? 8천만 원짜리 만약에 1억에 샀으면 이건 오히려 빨리 대상청구권 행사하는 게 좋아. 1억 내고 7,500만 원 받으면 이런 놈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민법의 인간이 아니야 이거. 페르존이 아니라고 이거. 미친놈이죠 이거. 왜 1억 내고 7,500만 원을 받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싸게 샀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이걸 내놓으라는 거야 대신. 왜냐면 이 사람은 아무 손해가 없죠. 어차피 이 땅 뺏길 뻔했으니까. 8천만 원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이걸 내놓으라 이거. 대상. 대신 얻은 거. 오늘 나눠준 논문의 송독 선생은 대상이란 말에 반대한다고 써있죠. 각조 1번에. 그걸 왜 소개시켜놨냐 하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대상이란 말뜻을 더 정확히 알게 되죠. 그것 때문에. 대신 얻는 이익 말이에요. 송독 선생이 시비 거는 바람에 여러분은 이해가 더 잘 되잖아 오히려. 대상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상 청구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 사례 나오면 저거밖에 안 나와. 대상 청구권은 언제 문제돼요? 모든 후발적 불능에서. 또 언제? 싸게 샀을 때. 그 다음에 청구권의 경합이 나오는데 청구권의 경합은 일반적인 거라 특별히 말할 필요 없어요. 총칙이 나오는 말이죠. 사례도 그렇고. 박윤 선생님도 자세한 건 어디서 다시 노네? 불법행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불완전 이행이 나옵니다. 사람 잡는 거죠, 이거. 불완전 이행. 죽이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불완전 이행. 이 불완전 이행은 반대설도 있어요.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설도 있다고. 불완전 이행.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채무 불이행에서 이건 뭐의 문제냐 하면 앞에 거의 문제입니다. 채무가 뭐냐. 기본 채무 또는 급부 의무가 있고 부수적 의무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이거에 관해서 학설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기본 채무라고 하죠. 이걸.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죠. 부수적 의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이것이 원래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원래 독일에서 논의되기는 부수적 주의무. 그건 또 뭐예요? 계약법상의 보호의무. 알겠습니까? 그냥 줄여서 말하죠. 보호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이걸 통째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째로. 지금 그 전에 참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 배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말이에요. 이걸 위반하는 거야, 이걸. 급부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야. 급부를 안 하는 거야, 당초. 이상하게. 그죠? 급부 의무 위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불완전 이행은 불완전하지만 이행을 했으니까 이거 위반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지가. 했다는데. 아니, 급부 의무라는 것을 위반한다는 게 그냥 급부를 안 하는 건데, 급부를 했다니까? 그 불완전 이행은 절대로 이거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 위반이라고, 이거. 했는데, 곁다리 것들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곁다리 것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위반이, 통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위반이 불완전 이행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도 알 수가 있지, 눈으로도. 만약에 이거 전체를 막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 이행을 인정할 수가 없지. 근거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학설은 극소설이고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를 인정 안 한다. 요거를. 이 학설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학설은 불완전 이행을 인정을 하는데 요거 위반만 딱 인정하는 거야. 요거는 이건 불법행위로 처리한다는 거야. 불법행위로. 알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딱 듣는 순간 이 책의 논리적 전개에 상당히 놀라운데, 곽윤선 선생님 책. 바로 앞에 청구권 경험이 있었죠. 그게 이 때문에 나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요? 불법행위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 학설에서는 이걸 불법행위로 다룬다니까? 원래 어떻게 됐냐면, 이걸 정확히 알아둬요. 보호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타인은, 이렇게 되는 게 있어. 누구든지 타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 시체, 재산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보호 의무가 있고, 누구든지가 아니고 계약의 상대방, 즉 채무자는, 물론 여기에는 채권자도 포함되니까 잊지 말고 당사자 일방만. 당사자 일방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생명, 시체, 재산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호 의무 내용은 똑같은데 의무의 주체만 한정되는 거야, 이 경우는. 이렇게 누구든지 부담하는 보호 의무를 불법행위법상의 일반적 보호 의무라고 합니다. 이건 750조에서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법에서만 문제가 돼요. 채무불이행에서만. 알겠습니까? 교과서에도 여러분이 지나간 걸 복습을 쫙 하다 보면 딱 나와. 보호 의무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알지, 이걸 도대체가. 복습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 여러분이 이 69페이지 작은 글씨, 가운데 있는 거, 69페이지 가운데 있는 작은 글씨 두 번째 줄 봐봐. 상대방의. 그거 보여요? 상대방의. 그걸 녹색으로 내몰 쳐. 중요성을 발견할 때마다. 그거 어무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막 컬러풀하게 칠해. 눈에 확 띄게 그냥.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게 원로 선생들의 표준 교과서는 막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막 거꾸로 봐도 틀린 데가 없다는 거야, 이상하게. 용어 하나를 사용할 때 정말 정교하게 사용한다는 거야. 거기서 상대방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계약법상의 보호 의무라는 거야. 불법행위법상의 보호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당사자 일방은 모든 사람에 포함되죠, 원래. 그죠? 그렇지 않나요? 당사자 일방은 원래 모든 사람이라는 거에 원래 포함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이쪽이 특별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죠? 불법행위가 일반 규정이고. 알겠습니까? 원래 말이에요. 원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특별 규정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이게 채권법 강론 교과서 갖고 오면 거기 써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태초에는 위법 행위밖에 없었어요. 태초에. 어? 태초에 위법한 행위밖에 없었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법학이 독일계 법학이 유럽의 법학이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공기가 나쁜 거야? 어?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가네. 태초 여러분 유럽계 법학은 이게 교회법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법학자 중에 교회법을 전공했는데 일반 법학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죠. 그럼 모르죠 지금. 그분이 요새 책이 안 팔리는 것 같은데 객관식 문제 그런 거 교과서도 그렇고 그 연대에 계시던 그 이영국 선생님이죠. 원래 전공이 교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형법 이론이 매우 정교하다고. 독일은 모든 법학과에서 커리큘럼에 교회법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세속법의 전제로 그걸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유스 카노니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논법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법이 있었다고.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법들의 상당수가 기본 법리의 상당수는 교회법에서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는 그 사정 변경의 원칙 있죠. 그거 원래 교회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선 그걸 폐기 처분하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행위기초의 법리를. 교회법하고 세속법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왜 하냐면 이 분화도 그거 관계 있어요. 맨 처음에 위법행위만 있었어. 여러분 독일 교과서를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Im Anfang ist der Logos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로고스를 갖다가 이 렉시스 비드리히카이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갖고 태초에 위법행위가 있었다. 전부 문장을 성서 문장을 쓴다고. 그 태초에 위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서 훗날 갑자기 한쪽이 분화했어요. 뭐가 그러면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분화했습니다. 이거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민법상의 위법행위만 남아있었는데 얘기가 갑자기 둘 쪼개졌어요. 불법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거 전부 불법행위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불법행위 쫙 나가다가 갑자기 채무불이행위 하나 독립해서 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이거밖에 없었고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근데 분화해버렸죠. 법이 아예. 형법으로. 그리고 여기 계속 남아있다가 불법행위 남아있다가 갑자기 불법행위 중에 일부가 계약 관계를 전제로 채무불이행으로 분화해버렸어요. 이게. 이 분화한 것들이 전부 특징입니다. 원래부터 계속 있던 거 그게 원칙이죠. 원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법이 원래도 불법행위법의 특징이에요. 누구든지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됐던 건데 특별히 그 중에서 계약관계, 특별 구속관계에 있는 자들은 더더군다나 그거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따로 취급한다. 이거. 따로 취급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론에는 그걸 왜 분화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분화 실익이 뭘까? 7가지 점에서 차이 나버립니다. 강론 교과서 나와 있죠. 자세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특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학설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일반 법리를 혼원시킨다. 불법행위 다 처리한다. 또 이 중에서 부분만 인정해도 가능합니다. 요것은 불법행위로 처리한다. 불법행위 처리한다. 응? 알겠습니까? 현재 이게 상당히 유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다수설의 위치는 차지하지 못했는데 일부 학자들이 이걸 시도하고 있어요. 김영배 선생님이나 양창 선생은 이쪽을 시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빼겠다 이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그러나 이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오히려 이걸 집어넣는 게 우리의 그 법 감정에 더 맞아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모든 장사꾼은 그냥 길거리 왔다 갔다 한다든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보다는 우리 가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더 특별히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어떤 바보 같은 장사꾼도 우리 가게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특별히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 살라고 살펴보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 장사꾼들 못 봤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통상의 경우에도 맞습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수포 하나 길거리에 채우면 무수한 사람이 왔다리 갔다 해야죠, 길로.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하는 사람, 수포를 아예 이용 안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우리 가게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살려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해? 가게에 들어온 아저씨는 주인 입장에서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그 배려 보호 의무도 기울이지만 특별히 더 가깝게 보호한다는 게 사리에 당당한 거 맞는 거예요, 이게. 하물며 물건 산 사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어떻게 우리 물건 사준 사람을 안 사고 그냥 저리 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불법행위라는 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배려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모든 걸 그것으로 환원시킨다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내가 볼 때. 소설에 의도하는 바는 짐작은 가는데 뭔가 그것은 자본주의의 그 마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그래갖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한다 이거예요. 포함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도 구성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문제는 있긴 있어. 아닌 게 아니라 약간. 그런데 하여튼 현재 이걸 포함해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불완전 이행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을 인정한다고 할 때 이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광희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하죠?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라고 한다. 이걸 먼저 우리가 시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닭 한 마리를 인도해야 될 채무를 예를 들어 닭을 매매했어요, 시장에. 닭 한 마리를. 그러면 급부 의무는 뭐예요? 닭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인도 겸. 알겠습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인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닭을 이거 삽시다 해서 샀는데 집에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그럼 이행을 한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닭을 주긴 좋은데 지체하고 부르면 절대 안 되죠. 뭐가 냐면 닭이 전염병이 걸려 있어. 조류독감. 조류독감이 걸린 닭이 약을 봤더니 그래가지고 꼬마들이 닭을 껴안고 놀다가 닭하고 뽀뽀하다가 말이에요. 조류독감 바이러스 들어가가지고 애 둘이 죽어버렸어. 요새 막 죽죠. 죽어 요새 막. 요새 또 그걸 폼나게 표현하더만 자연의 대반격. 그렇게 말하더만 또 이걸. 이것도 또 뭐예요? 이 서구인의 관점이죠. 서구인은 자연을 항상 정복하거나 싸워야 될 어떤 적으로 생각합니다. 적. 동양에서는 자연은 우리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신문이 되먹지 못한 신문들 내가 볼 때. 자꾸만 서양식 그 싸구려 사고를 주입시키는 거야, 자꾸. 자연이 우리를 뭘 반격을 해, 반격을 해, 얼죽을. 자연은 단지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를 못 살게 오지 말라. 응? 서구식 그 삶이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닭이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죠. 이걸 인위적으로 마리수를 불린 거죠, 지금. 막 강제로 산란시켜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달걀을 하나 먹으려면 완전히 1년에 한 3번밖에 못 먹어. 달걀. 뭐 집안에 할아버지만 먹어, 이상하게. 우리들은 안 주고. 물론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가 너나 먹으라 주긴 주지만 뭔가 이거 기분 나쁘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을 수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달걀에 대한 탐욕심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닭의 숫자를 왕창 넣으면 달걀을 숫자 생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가 무리한 짓이었다고 그게. 그리고 원숭이를 상에 살게 내버려. 원숭이를 왜 아파트 집어넣고 끌어안고 사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병 걸릴 수밖에. 근데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경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해. 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추가적인 확대 손해가 생긴 거야. 응? 여러분 잘 봐. 닭을 말이에요. 닭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늦게 준 손해나 아예 못 주게 되면 그 닭 인도받지 못한 데에 의한 가름하는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전보 배상과 지연 배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걸 이행을 하게 되면 그런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요. 줬다는데 어떡할까? 줬다는데 이행했다는데 이행했으면 지연 손해는 절대 발생 안 하죠. 가름하는 손해도 있을 수가 없어. 줬는데 원래 걸 줬는데 왜 가름을 해 또 갑자기? 그러면 이때 불완전 이행에서는 무슨 손해가 문제되냐는 게 있어. 그럼 불완전 이행에서 무슨 손해 배상하는 거야?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런 거.
그냥 싸구려 책을 보면, 유사책 같은 데 보면 불완전 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뭔 손해? 무슨 손해 말이에요? 그런 걸 불완전 이행에서는 확대 손해라고. 여러분 나눠준 그 프린트에 어저께 나눠준 거, 괄호를 낀 거. 거기 보면 확대 손해라고 있다. 확대 손해. 불완전 이행. 알겠습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확대 손해는 부가적 손해라고 합니다. 확대 손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바로 88페이지. 여덟 번째 줄인가? 메모리펜 7에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 확대 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 교과서. 확대 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가 뭐예요? 이행 이익과는 관계없는 손해야. 그러니까 이행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는 손해라는 뜻입니다. 손해가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수험생이 답안지를 쓰거나 어떤 문장을 쓸 때, 그 공부할 때 손해를 배상시킬 수가 있죠. 개소리야 개소리. 뭔 손해? 손해가 저렇게 종류가 많은데 뭔 손해를 배상시켜 도대체가. 애매모호하게.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당초. 뭔 지연손해면 지연손해고 전부배상이면 전부배상이고 뭐 확대손해면 확대손해지. 갑자기 손해를 배상시켜? 그 자기 혼자만 하는 거 자기도 모르죠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은 왜 자꾸 사용하는 거야 이상하게. 앞으로는 여러분 말이에요. 손해배상 이러면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아예. 손해배상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 무슨 손해? 거기 그 앞쪽에 그 용어 앞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행 이익을 넘어서 다른 재산에 다른 재산. 알겠습니까? 근데 이 동네 학생들 보면 말이에요. 대화할 때 보면 질문할 때도 그러고 그냥 갑자기 손해라고 그랬지. 무슨 손해? 손해가 다른데 갑자기 손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이거? 알 수가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손해는 뭐냐 하면 그 밑을 읽어봐 또. 위의 예에서 설명해놨죠. 다른 손해가 뭐예요?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에 위반한 손해예요. 그 밑에 그 부분 전부가 한 10줄이 그 설명이죠. 확대 손해, 부가손해가 부가적 손해가 뭘까? 알겠습니까?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불완전 이행의 손해배상하고 이행지체의 손해배상하고 이행불능의 손해배상이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상세히 그것도 설명하신 거죠. 확대 손해. 여러분이 89페이지 작은 글씨 끝부분에 두 줄만 별표 5개 하고 메모리 쳐요. 불완전 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 침해의 중심 과제가 뭐라고요? 확대 손해의 배상입니다. 89페이지 첫째 문단 작은 글씨 말이에요. 끝부분에 두 줄 나와 있죠. 메뉴에 문단. 마지막 두 줄. 불완전 이행의 중심 과제가 뭐예요? 확대 손해의 배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막 세 가지 메모리펜으로 칠하고 별표를 3개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 문제 풀었는데 확대 손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럼 빵점이에요. 중심적 과제를 빼먹어버렸으니까. 중심적 과제. 중심적 과제 빼고 하는 게 어디 세상에.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서 확대 손해를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펜 친구하고 왼쪽 설명 부분하고 연결해놔요. 왜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지. 줄거하고 연결해놓으라고. 내가 그 코믹한 게 뭐냐 하면 되게 웃기는 사건이. 요즘 그 요약집이나 걸레 같은 책들은 이런 거 전혀 분별 안 해요. 그냥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거 갑자기. 그러니까 초학자가 읽을 때 되게 쉽죠. 이렇게 복잡한 걸 안 해도 되니까. 이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구나 이거. 뭔 손해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책을 쉽게 썼다는 거야. 그게 쉽게 쓴 거예요? 사기친 거지?
여러분 그런 걸 쉽다고 그럽니까 또? 막 은폐하고 속이고 이러는 걸? 그러니까 용어를 불명확하게 사용하는 거죠, 지금. 자세히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더 골 때리는 말이 있어, 또. 일단 입문자는 곽윤직 시리즈를 읽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만. 최근에 어느 합격기를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나왔더만. 여러분이 강의 들어보면 이 곽윤직 시리즈가 일단 처음에 두세 번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책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죠, 이게. 근데 어떻게 거꾸로 공부를 해, 이상하게. 입문자가 처음에 이걸 두세 번 읽고, 그리고 유사책을 본대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처음에 입문자가 두세 번 읽을 수가 있어? 그러면 민법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험 보면 되죠. 그냥. 난 이 동네가 이상한 동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학교 강단에 있는 선생님 잘 못 읽죠, 이거? 정확하게. 그럼 가끔 헛소리예요. 논문 쓰고 가만히 읽어보면. 근데 이거 입문제가 두 번씩 읽어? 그 상업적 그 음모는 짐작은 가지만 그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확대 손해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조심할 게 거기 이제 88페이지 그 가운데 문단의 끝부분을 보면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이외의 제3의 채무불이행의 모습으로서 그 본질을 밝힌 것은 20세기 초의 독일 법학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20세기 초의 독일 법학이다. 이번에는 없애버리셨나 이걸?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보시면 90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헤르만 슈타우프 선생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분 대단한 사람이 변호사예요. 원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변호사가 이런 놀라운 이론을 독창적으로 개발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에. 변호사가 놀기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찾아?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여기 역사를 쫙 써놨죠? 여러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어가 진짜 문제가 됩니다. 헤르만 슈타우프 선생님이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그 이름으로 세 줄 내려가면 뭐라고 하죠? 이거 맨 처음에 적극적 계약 침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습니까? 메모리 펜치래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적극적 계약 침해. 그러다가 이게 그 밑에 줄에 적극적 채권 침해로 바뀌었어요. 밑으로 내려가다 마지막으로 불완전 이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완전 이행으로 바뀌었다. 화살표로 해요. 메모리펜 친 거를. 빨간 볼펜으로. 발전 단계를 3단계. 용어의 발전 3단계. 적극적 계약 침해, 적극적 채권 침해, 불완전 이행. 알겠습니까? 화살표를 쫙쫙 그리라고 하늘에 확확 보이게. 그 내용은 똑같아. 근데 용어를 바꾼 거예요, 용어. 알겠습니까? 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불완전 이행 거기 써 있는 대로 치텔만 선생님이 만드신 용어예요. 그래서 곽윤 선생님이 이걸 쓰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다 이걸로 쓰죠. 불완전 이행으로. 용어를 여기서 정도를 왜 하냐면 88페이지 가운데 문단에 계속 곽윤 선생님이 불완전 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 이렇게 써놓죠, 이상하게. 그건 이제 용어를 확정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같은 거라는 거 알고 지금은 이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쓰니까. 그럼 이제 89페이지에 꼬마 1, 2, 3번 있는 거 있죠, 중간에. 그건 뭐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을 다루는 겁니다. 그죠? 꼬마 1번이 이행불능이죠. 꼬마 2번이 이행지체. 꼬마 3번은 불완전 이행.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말이에요. 현재 소설 중에 이런 학설이 있어요. 390조를 보면 여러분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죠. 응? 이렇게 됐다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내용에 줬지 않았을 때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결국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채무가 기본 채무와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임을 다 포섭하는 거라면 불완전이행은 이 문장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일단. 그렇잖아. 채무에,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들어가면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에 위반한 거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불완전이행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말 자동으로. 그러니까 소수에서는 이걸 근거 삼아가지고 우리 민법 390조는 불완전이행을 애당초 예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별 근거도 없이 양창수 선생이 입법자가 이것을 안다고 한 거고 말을 절명해서 했더만. 우리 민법 입법자가 불완전이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이상한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다는 것도 아니고 모르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 말은 왜 위험하냐. 물론 양창수 선생의 그 법학 방법론에 따른다면 정당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법을 만든 사람이 그 사람 개인이 대가리 속에서 그걸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90조가 과연 그걸 전제를 하고 있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민법 해석할 때 뭐 만든 놈의 대가리 속만 연구하는 게 아니죠. 객관적 입법자 의사도 중요한 거 이게. 현대에 이르러서. 그럼 뭐 그 만든 놈들이 그 대가리 나쁘면 우리 망하게 그러면? 또 우리 민법 만든 사람들이 독일의 모든 학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우리 민법이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 민법의 원형인 독일 민법 있죠. 독일 민법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부당해 등을 우리 민법처럼 저렇게 안 써놨어요. 독일 민법은 각별로 따로 써놨어. 이행지치 따로 조문 두고 이행불능 따로 조문 두고.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원래. 불법행위도 네 가지로 구분하고 뭐 부당행위도 몇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실제적으로는. 그래갖고 독일 민법은 어떤 사정이 있냐면 분명히 불완전 이행을 몰랐어요. 알겠습니까?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지금 것도 그러고 이 개별 구체적으로 규정해놨다고. 그래서 민법에 없으면 인정을 못해요. 법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완전 이행을 슈타프 선생이 찾아내가지고 문제 삼은 거야. 그래서 판례 학설이 이걸 인정을 한 겁니다. 사정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민법에서 뭘 논해야 되냐면 우리 민법 390조는 그러면 애당초 이걸 예정하고 있었나? 이게 문제가 돼요. 예정하고 있었다면 독일과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건.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91페이지 절반만 읽어봐. 교과서 91페이지 절반만. 우리 민법은 얼핏 보기에는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일단의 그 젊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만약에 우리 민법이 불완전 이행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왜 해제 쪽에는 그럼 불능하고 지체밖에 안 뒀냐는 거야. 주요한 효과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의 중요한 두 효과 중에 하나가 해제권이죠. 그런데 왜 544하고 546에서는 지체하고 불능밖에 규정을 안 뒀냐는 거야. 불완전이 어디 갔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곽윤 선생님의 91페이지가 맞다는 거야. 우리 민법도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야. 다만 조문의 규정이 다르니까 91페이지 맨 위에 거는 됩니다. 일단 문장상 포섭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까지 읽어다 보면 실질적 근거는 뭐예요? 실질적 근거는 기본 채무의 용태 의무 위반이야. 형식적 근거는 그럼 대개점으로 390조. 알겠습니까? 맨 위에 교과서 빈칸에다 써요. 형식적 근거 이꼬르 맨 위에 빈칸에다 대문자만 써 빨간 걸로. 형식적 근거 이꼬르 뭐예요? 390조. 실질적 근거 이꼬르 뭐예요? 기본 채무의 용태 의무 위반. 91페이지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390조에 포섭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 채무의 용태 의무 위반입니다. 예정하지 못했던 거니까. 독일 민법은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게
89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잘 봐요. 독일 민법의 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거. 읽어봐도. 이 베겔베의 그 기본 규정 태도는 뭐냐 하면 아주 넓은 의미, 최광의의 채무불이행을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약 성립시로 하면 이거는 책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약 성립 후, 즉 후발적인 경우에 있죠. 협의의 채무불이행은 전부 후발적인 겁니다. 알겠어요? 이 계약 성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영역을 둘로 나눕니다. 성립 전, 성립 후. 이 경우가 원래 지금 문제되는 게 세 가지죠. 문제되는 게 지체, 불능, 불완전히, 이거 잘못 갔다, 이거. 뒤로 그려야 돼, 이거. 조금 뒤로 그려야 돼, 이걸. 지체, 불능,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불완전한 거를 여기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쨌든 채무불이행에서 문제되는 건 여기입니다. 후발적인 것만 문제가 되니까. 그래갖고 지체와 불능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규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 쪽은. 그리고 이거 대신에 여기서 일부 있죠. 조금 가지고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담보책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독일 민법이 실제로 규정한 거는 양대 협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두 개 하고 이것만 규정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불완전 이행에 속하는 건 요 담보 책임 요걸로 다 해결이 된다고 봤습니다. 요 세 개로. 89페이지 맨 밑에 그렇게 써 있죠. 이렇게 봤다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남의 나라 거지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담보 책임하고 관계가 있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슈타우프 선생이 이걸 문제 삼은 게 언제냐면 1902년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독일 민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 됐다는 거 아직. 그런데 벌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속하는 사례금들이 발견됐어요. 이 빚금침 부분에 속하는 거, 이 사례들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다고. 이 사람이 변호사라 사건을 잘 알죠. 그런 사건이 막 들어온다니까? 자기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 세 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영역이 생긴 거야. 해결 안 되는 영역. 그리고 슈타우프 선생이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사건이 안 되면,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고, 이게 뭔 사건이냐, 이거.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 연구를 했어요. 이런 사례건들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 독일 민법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게르만족의 그 대가리를 알려줄 가장 유능하고 선진적인 민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가 뻥 뚫리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그건 슈타우프의 착각이죠. 원래 게르만족이 만든 모든 물건이나 법은 뻥뻥 뚫려, 원래. 나는 태어나기 전에도 그걸 예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불완전 이행. 이거 처음에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은? 적극적 계약 침해. 이걸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닌 게 탄사한테 살펴보니까 뻥 뚫렸다고, 여기가. 담보 책임만으로 해결이 안 돼, 이상하게.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전인가? 여기도 뭐 잘못됐던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나타났어, 갑자기. 이게 바로 유명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중에 확인된 건데, 이 담보 책임도 여기 걸려있고, 이렇게. 종료물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또 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독일 법계의 채무불이행법의 문제가 이거예요. 이 전부라고. 어떤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독일 민법 자체가 요것만 만들어 놨어, 처음에. 요것만.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많다는 거야, 이상하게. 뭔가가. 이거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담보 책임하고 계약 체결상 같이 우리는 민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알겠습니까?
그 얘기 알겠습니까? 거기 그 써있는 독일 민법의 태도가 그거예요. 교과서에. 근데 91페이지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썼어요? 우리 민법은 마찬가지예요.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를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설명도 복잡하고. 일단 오늘은 이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하나 뭐냐면 새롭게 우리가 확인한 게 하나 있죠? 손해가 채무불이행 유형마다 다르다는 거야. 지연배상, 전보배상, 확대손해배상. 알겠습니까? 우선은 불완전이행에서 이 두 가지만 우선 익혀둡시다. 두 가지 논점. 이 불완전이행 논점이 많아요. 근데 두 가지를 확연히 알고 예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